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기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야, 연말인데도 기리쓴 영상을 올리네. 맞습니다. 오늘은 연말이죠. 그런데 연말이기 전에 우리 같은 투자자한테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그냥 하루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기리분들 푹 쉬고 계신가요? 오늘의 경제 공부는 이 영상으로만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중국 LFP 배터리 성장 중 한국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부터 국내 주식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말에도 리포트가 두 개가 올라왔는데 어떠한 기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써 6시간 정도만 지나면 올 한 해가 끝나네요.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영상은 진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야, 길이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못 따라가겠어. 그 정도로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어젯밤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연말 거래 부진, 그리고 다우지수가 0.25% 하락으로 마감되었다고 하네요. 자,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 30일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연말 장세로 거래가 부진한 상황에서 전날 다우존스와 그리고 S&P 500이 최고치를 경신한 후 고점을 높였으나 결국 마지막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16% 하락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80달러를 보는 걸까요? 국제유가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원유 수요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느덧 WTI가 76.99달러까지 77달러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테슬라에서 리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후방 카메라와 본익 결함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47만 5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뉴욕타임즈가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 생산된 모델 3 35만 대는 후방 카메라 문제로, 그리고 2014년부터 2021년 생산된 모델 S는 전방 본익 문제로 각각 리콜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재작년 배출한 온실가스가 7억 137만 톤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작년 배출량은 2018년에 견주어 3.5%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센터가 올해 6월 발표한 작년 배출량 잠정치가 6억 4,800만 톤이기 때문에 재작년과 작년 연속으로 배출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제조업 PMI 2달 연속 확장했다는 소식에 상하이가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본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쉬고 있죠. 하지만 중국과 홍콩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가 오늘 좋은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PMI가 2달 연속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을 웃돈 여파라고 합니다. 자, 이 뉴스는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개미들의 못 말리는 ETF 사라. 올해는 해외 테마형에 꽂혔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7년, 18년, 19년에는 ETF 거래량이 전혀 없었는데, 하지만 작년에 곧버스라는 게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순매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그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개미들의 해외 주식형, 테마형 ETF 사랑이 돋보인 한 해였다. 1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순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지수 방향성보다 유망 업종에 투자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TF 투자 스타일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거겠죠. 작년에는 이른바 곧버스라고 불리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저 기획도 진짜 많이 투자하다가 결국은 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지수 방향성에 투자하는 건데요. 이 ETF를 작년에 가장 크게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바뀌었는데요. 바로 1등으로 많이 산 게 뭔가 봤더니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이거를 무려 2조 3천억이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코스피 시장 개인 순매수 상위 6위 종목인 현대차 2조 3,300억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해외 주식형 ETF 최초로 지난 10일 순자산 3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개인들이 사랑한 ETF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 마지막으로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이러한 ETF도 많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내년 하반기부터요.
자, 내년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배당은 받아도 의결권은 없다. 주당 110만원인 LG생건은 높은 주가 탓에 우리가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하려야 이거 분할 매수하기도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비싼 소위 말하는 황제주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풀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LG생건을 현행 한 주 단위가 아닌 0.1주 등 소수점 단위로도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G생건을 9.9주 즉 1000만원치만 매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은 현재 해외 주식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신한금투에서 소수점 거래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더니 소수점 단위의 주식 주문을 모아서 한 주 단위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0.2, 0.3, 0.5 이렇게 3개를 모아서 한 주를 증권사가 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소수 단위의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의결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소수 단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면 국내 주식 투자 문화도 상당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소수점 거래는 사실상 액면 분할 이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이 액면 분할 이후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주 반열에 오른 거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소수점 거래가 활성화되면 거래 단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투자 금액에 맞춰 주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 국민주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장점도 있다고 하네요. 개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도 편해지는데요. 현재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주식을 한 주씩만 매수하려고 해도 무려 322만원이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은 쉽게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단돈 100만원만 있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총 10위를 전부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유동성이 늘어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내년 하반기에 이로 인해서 조금은 주가에 훈풍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 팩에 15,000원 제철과일 딸기에 무슨 일이? 자, 최근 들어 딸기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트에서도 일단 한 팩에 만원 이상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딸기 시세가 급등한 이유는 지난달 때일은 한파로 모종이 고사하면서 딸기 공급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올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도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예년보다 기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딸기 모종의 탄저병, 위황병, 시드름병 등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달에 갑자기 또 한파가 오니까 딸기가 제정신을 못 차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12월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파티용 수요가 몰리는 딸기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에도 딸기 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쩐지 얼마 전에 딸기 주스를 사 먹었는데 딸기가 생각만큼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어? 라고 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다음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기름분들은 환영을 하실 것 같네요. 은행문 7시까지 엽니다. 3시간 더 영업하는 점포 늘어난다. 금융 소비자들은 내년에 더 많은 은행 영업점에서 저녁에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은행 점포가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점포가 현재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영업시간 특화 점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전 9시에 문을 연 다음에 오후 4시에 닫는 일반 영업정보다 영업시간을 3시간 늘린 9시부터 7시까지 하는 뱅크와 개폐점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이 정도 뒤로 조정하는 애프터뱅크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은행원분들은 당연히 힘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은행을 사랑하는 많은 기분들에게는 조금은 좋은 소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엄마랑 같이 시간 조절하자 10년 만에 폐지되는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자,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를 2022년 1월 1일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그리고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자,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이러한 비슷한 소식이 나왔었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중국은 항상 우리를 따라오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제도를 따라했다고 볼 수 있겠죠. 게임 셧다운제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게임 셧다운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는 게임 셧다운제에 해당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 셧다운제가 실제로 효용성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분들 중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신 기분들이 계시다면 이 게임 셧다운제가 있었을 때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리고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데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영화관이랑 공연장 밤 9시까지 입장을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정부는 2022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거리두기 방안은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큰 틀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화관이랑 공연장은 밤 9시까지 입장을 해야 된다고 한대요. 이런 경우에는 밤 10시 이후에 공연 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시까지만 들어가면은 밤 10시 영업 제한 조치가 영화관이랑 공연장은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연초에 영업을 계획을 가지고 있던 기르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은행 새해 기준금리 적절히 올릴 것, 물가를 잘 살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새해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인 기준금리 인상을 국내 여건을 보고 적절하게 추가 진행하겠다 이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보면은 1.0까지 올라왔는데 아마도 일단 1.5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대출이나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가 쭉쭉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게 가능하죠. 그 이유는 내수 시장 때문에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중국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엄청나게 생산하며 공세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LFP 배터리보다는 신규 양극재 개발을 통해서 중저가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관련 내용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약 116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성장세에 중국에서 판매된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의 비중은 지난 9월 이후 NCM 혹은 NCA 이러한 3원계 배터리의 비중을 뛰어넘었다고 중국의 시장 조사기관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를 버리고 LFP 배터리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3개월 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아마 보시면은 맞아 그 얘기였구나 이러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니켈 그리고 코발트 등 3원계 배터리에 필요한 금속 가격이 급등을 하며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지만 전기차 가격도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플러스 그런 와중에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문점이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원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화재에서 안전한 LFP 배터리를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주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만 주로 쓰이던 LFP 배터리는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 등 유수의 자동차 업체로부터 러브콜을 현재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내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 모든 자동차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강점 있는 LFP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배터리에 관심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여기를 밀어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LFP 배터리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배터리 개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업체는 SK온밖에 없는데 이 SK온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발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 LFP 배터리보다는 코발트를 줄이고 망간 함량을 조금 더 늘린 양극재를 개발해 중저가 배터리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굳이 이렇게 새로운 걸 개발하면서 LFP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점이 매우 뚜렷하다고 한데요.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동차가 무거워지고 재활용이 복잡해 친환경성에 반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새로운 양극재를 개발해서 중저가 배터리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겠죠. 지속적으로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리포트 두 가지를 정말 빠르게 보고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리포트가 올라오네요. 자, 코오롱 인더 성장성은 여전 4분기 실적도 기대. 자, KB증권은 코오롱 인더가 내년 산업자재 이익 부분에서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자, KB증권 연구원은 2022년 내년 타이어 코드 증설 및 23년에는 아라미드 증설을 통해서 산업자재 이익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또한 수소연료 전지에 활용하는 고분자 전해진막이나 막전극 접합체 인증 및 산업 생산 또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오롱인더의 주봉을 보자면 11만원 거기까지 갔다가 쭉 미끄러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조금만 더 내려가면 벌써 반토막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쭉 떨어진 이유는 바로 피크아웃 논란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조금 튀어오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봤다시피 피크아웃 논란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11만원까지 쭉 들고 가는 그러한 장기 투자보다는 일단은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하면서 트레이딩으로 다가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DLENC 올해 플랜트 2.3조 수주 2016년 이후 최고라고 하네요.
자, 한국투자증권은 DLENC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기간 매수 목표주가 21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DLENC의 현재 가격은 11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주가가 무려 2배라는 소리죠. 그 이유가 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오전 1조 5천억 규모의 대형 플랜트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는데 DLENC의 수주 규모는 1조 3천억, 그리고 러시아 현지 법인 2,57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DLENC는 올해 플랜트 부분에서 2조 3천억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며 2016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DLENC는 연간 수주 목표인 1조 5천억을 56%나 초과한 성적을 내게 되었으며, 그리고 앞으로 플랜트 부분 매출은 회복세로 전환할 전망이라며 내년 플랜트 매출은 올해 대비 48%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LENC 주봉을 보면은 처음에 쭉 올라갔다가 건설주가 전부 다 쭉쭉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그 흐름을 역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쭉 흘러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에는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가 또다시 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DLENC뿐만 아니라 건설주도 공부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DLENC 매년 성장을 한다고 지금 현재 컨센이 나와 있는데, 일단 내년 퍼가 현재 3.9이라고 합니다. 진짜 저평가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경제뉴스를 공부해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기대분들 당연히 주식 투자 성공으로 보답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마지막 경제뉴스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경제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1월 3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있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